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41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6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1.4% 증가하면서 판매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했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너무 이른 긴축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텍이 호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일 사용자가 11% 증가했다는 소식에 현재 시간외에서 7%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 가운데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트위터와 스냅이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현재 트위터가 7%, 스냅의 경우 13%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볼 텐데요.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07% 올랐고 S&P 500 지수는 0.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6%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5만 1,000명 늘어난 41만 9천 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 회복세가 고르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실업지표 발표 이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25%대로 하락세를 보였고 경기에 대한 우려와 금리의 하락세 속에 투자자들은 기술주에 대한 선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기대감 속에 상승 탄력을 받으며 주요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반면에 은행주와 여행 관련주 등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기술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고 반면에 에너지주와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인텔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정 EPS는 1.28달러, 그리고 매출은 185억 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PC 관련 칩 부문의 매출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1% 이상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위터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정 EPS는 20센트, 그리고 매출은 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을 웃돌았고 1일 활성 이용자 수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7%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통신업체인 AT&T는 예상을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부문의 매출이 작년 대비 5% 증가했고 워너미디어 매출은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0.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전일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지만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재고와 제조 능력에 대한 우려가 부상한 가운데 주가는 5%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보겠습니다. 시티는 IT 예산 회복과 PC 수의 증가 등을 언급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주에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기업들이 IT 관련 지출을 늘리면서 내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를 378달러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1% 이상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팡주도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퀘나코드는 다음 주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에 대한 목표가를 1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애플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한 JP모건은 알파벳을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한 가운데 알파벳은 0.6%대 상승했고 아마존의 경우 베어드가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한 가운데 주가는 1%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경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아직 차세대 4680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고 바클레이스는 다음 주에 테슬라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며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지만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문제를 언급하며 비중 축소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는 0.9%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파이의 경우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서스퀘하나가 목표가를 1,8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스티펠은 목표가를 1,600달러로 올렸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 속에 오늘장 쇼피파이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쉐브론도 보겠습니다. HSBC는 이날 석유 섹터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미 유가 상승이 쉐브론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며 쉐브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고 목표가도 11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대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완화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6%대 올랐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0.2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영국 증시는 0.4%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원유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2.3% 오른 71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2.2% 상승한 73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1% 상승한 1,80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고 또 금요일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 노동부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1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집계한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로 전주에 비해서도 약 5만 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30만 명대를 유지하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이번 주 들어 다시 40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고용 회복세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실직자가 최대 10에서 20만 명 더 많은 상황이라면서 고용시장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자 수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은 다행이라면서 최근 빠르게 회복 중인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로이터는 오늘 발표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증가세는 일시적으로 보인다면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고용 증가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전미활동지수도 발표됐는데요. 미국의 6월 전미활동지수는 0.09로 집계되면서 전달 발표치인 0.26에서 소폭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전미활동지수는 지난 3, 4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에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바 있는데요. 이후 확장 추세가 계속 이어졌지만 이번 달 들어 다소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 지표들을 분석했을 때 미국의 최근 경기 모멘텀이 약해졌음을 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당분간 엇갈린 경제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해 연준의 부양책 또한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압박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실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회복이 더딘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이 나왔고요. 반면에 로이터 쪽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평가했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로의 확장세를 도모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이 배터리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선제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광산 업체인 BHP와 배터리용 니켈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7월 니켈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채굴할 수 있는 회사에 장기간 대규모 계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켈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 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리튬의 가격 추이도 올 초 인플레이션과 함께 급상승한 이후 계속해서 보합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BHP 측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에는 최대 40kg의 니켈이 들어갈 수 있고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전기차 니켈 수요는 10년 동안 500% 증가할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이번 계약은 중국과도 연관됐는데요. 중국은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75%와 전기차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일거리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상호 간 금융 지원을 하는 등 일종의 담합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려는 완성차 업체들이 재료 수급에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BHP에 따르면 니켈 웨스트 광산은 연간 약 8만 톤 니켈을 생산하면서 이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양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쇼티지가 전기차 배터리로까지 옮겨가는 흐름 속에 테슬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는 2025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전체 수요의 85%를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기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배터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보급률이 2025년 23%, 2030년 40%, 40년에는 67%까지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게다가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을 진작부터 예고를 했지만 예상보다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는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적용해서 상용화할 예정이었던 맞춤형 4680 배터리의 대량 생산에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셀은 더 긴 구동 범위, 더 빠른 충전 속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5,000달러 이하의 더 저렴한 전기차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머스크는 테슬라의 내장 배터리 셀을 직접 생산하고 협력업체와도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배터리셀을 직접 만들더라도 여전히 다른 배터리셀 제조사와 협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파나소닉, LG, CATL 등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26일 월요일 실적 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테슬라를 둘러싼 여러 사업 부문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테슬라의 비중 축소 의견이 제기가 되면서 테슬라가 하락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디디 주식이 신저가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1% 급락을 했고 지난 일주일 동안 17% 약세를 기록했는데 중국 정부 쪽에서 전례 없는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징계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디디 주식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디디 추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례 없는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22일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는 현재 중국 당국이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가장 심할 경우에 상장 폐지조차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디디 추싱은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지난달 뉴욕증권거래소에 화려하게 데뷔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장 직후 중국 당국의 규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단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디디 추싱이 중국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된 이유는 사전에 IPO 절차를 유예하라는 당국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은 디디 추싱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미 증시에 상장될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IPO를 연기하라고 전했는데요. 디디 추싱은 IPO 절차를 멈추라는 것이 명백한 명령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을 강행했다가 현재 규제 사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디디 추싱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부터 특정 기간 영업 정지까지 다양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블룸버그는 알리바바가 지난 3월 반독점 위반 혐의로 냈던 28억 달러 벌금보다 더 가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익명의 소식통의 메시지를 빌려 가장 심할 경우에 상장 폐지 혹은 철회 결정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디디 출싱을 비롯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뜻밖의 수혜를 입고 있는 시장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디디 출싱 사태 이후에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 여건이 나빠지자 다름 아닌 홍콩 주식시장이 화랑을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과 투자은행들이 미국 대신 홍콩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홍콩 거래소 주가가 이달에만 1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은 현재 약 20여 개의 중국 기업들이 미국 대신 홍콩 증시 IPO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총 14억 달러라는 규모가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에 비해 홍콩 증시 상장 조건이 더 까다로운 만큼 기업들이 올해 상장을 원하더라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홍콩 주식시장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콩 증시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미국을 향해서 일종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점도 좀 깊이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유럽 쪽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가 현지 시간 21일 독일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또 라가르드 총재가 여러 가지 발언을 이어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은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 기준금리인 레피금리는 0%,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고요. 한계 대출금리도 0.25%로 기존을 유지했습니다. ECB는 앞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바로 아래에서 2%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따라 금리 전망치도 수정했는데요. 이날 금리 가이던스에서 인플레이션이 2%의 목표치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 수준에서 유지될 때까지 주요 금리를 현 수준이나 혹은 그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PP의 전체 규모를 1조 8,500억 유로로 유지했고 매입 시기도 최소 2022년 3월까지, 즉 코로나 위기 단계가 끝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라가르드는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가 너무 이른 긴축은 누구도 원하지 않으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가이던스는 조기 긴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긴축에 대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는 증거가 충분히 명확하고 충분히 지속적이며 충분히 유지될 때 인플레이션이 2%에 지속적으로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인상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PPP의 종료나 후속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것은 역시나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2%에 도달하거나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열어두긴 했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을 해도 여전히 2% 목표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고 내년 정도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 재개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유로존의 3분기 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유로존 회복세가 궤도에 올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서비스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 역시 표시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또 입장을 내놨죠. 바로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재차 강조를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함께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만에 이 같은 발언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CNN 타운홀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보이고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해 관련 내용들은 보고받고 있지만 일시적일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간담회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 모든 가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고자동차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걱정은 현재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금융권을 포함해 경제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물가 상승폭을 줄임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4% 증가하면서 2008년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된 바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와 NPR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성인 응답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경제 위기가 실업률 대신 인플레이션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인플레 우려가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견해는 시장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발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포브스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정치 이반자들에게만 편리한 설정이라면서 시장의 우려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레리 서머스는 연준이 현재 인플레이션을 잘못 전망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입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강다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가 IB들의 종목 탑픽,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종목들입니다. 이번엔 S&P 스몰캡 600과 미드캡 400의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2분기 실적 시즌에 월가 예상에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할 종목들을 골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소형주가 2분기 전반적인 실적이 전년에 비해 3배 정도 성장했을 걸로 보고 이제 관건은 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라고 말을 했는데요.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6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퍼스트솔라입니다. 이 회사 주가는 올해 15% 이상 떨어져 1월 52주 최고치에 비해서도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29일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태양광 주식 중에서 EPS 성장을 이끌 펀더멘털 촉매 요소를 많이 가진 대표 종목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콜스입니다. 8월 18일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주가가 7월 들어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올해 초에 비해서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탄탄한 재무 상태, 그리고 고객들에게 서비스 구매이율을 판매자가 제시해야 되는 가치 제한이 다른 기업들보다 설득력이 있었다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가정용 가구 판매 소매업체 RH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9월 9일에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강했던 주택 리모델링 시장 수요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까지도 이 회사의 성장세가 좋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파이브 빌로우는 미국 젊은이들을 위한 천원샵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5에서 10달러 사이의 저렴한 가격을 메리트로 해서 운영하는 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9월 1일에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컬럼비아 스포츠웨어는 미국 아웃도어 제품 브랜드로 7월 29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 주가는 12%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기업 엑스포 로지스틱스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돌아올 27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올해 들어 주가는 17.94% 오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적 시즌에 주목해볼 만한 중소형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